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법학 부분을 맡고 있는 고비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법학 일반의 부분에 나갔죠. 그 중에 이제 법과 정의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법과 도덕. 정의의 개념에서는 세 가지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어요? 법과 도덕이 먼저 차이점을 잘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과 정의, 그 다음에 정의 개념에서 뭐가 있었죠? 정의라는 걸 위해서는 한목정성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법적 안정성. 그 개념들 잘 익혀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어렵고 시험에 더 빈출하는 부분을 보셔야 될 건데요. 법의 효력과 법의 계급, 계층 이걸 말씀드려야 돼요. 먼저 이제 법의 효력이라는 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재에. 법의 효력이라는 부분에 아마 실질적 효력하고 형식적 효력이라는 게 나올 텐데요. 먼저 실질적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 효력이라는 건 어떻게 법이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보통 강제력, 그때 말씀드렸죠. 법의 특징 중에 강제력을 갖게 되는 건데 이게 실효성은 있는데 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거꾸로 타당성은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느낌상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법적인 목적에 즉 정의관념엔 좀 부합하는 것 같은데 실효적으로 이걸 제재하기는 좀 어려운, 강제력은 좀 약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이걸 따르지 않습니다. 왜? 강제력이 없으니까 이게 법이 좋은 게 있네 라고 하고 이걸 안 따라요. 그래서 법이 사실상은 힘을 잃고 사문화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있어도 있지 않은 것처럼 취급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실효성은 있는데 즉 강제력은 따르는데요. 타당성은 없어요. 어떤 정의관념에 맞지 않은 그런 거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악법입니다. 악법. 악법도 법이라고 법적 안정성은 일정 부분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악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줘야 되죠. 이 악법이 있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부당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악법이 되면 변화를 꾀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실적 효력의 의미입니다. 형식적 효력은 어떤 얘기냐면 결국은 법이 효력을 갖게 될 때는 법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정법적으로 존재해야지 법의 효력을 갖게 되는 거라서 이게 어떤 형식으로 있어야 되느냐. 그중에 이제 시간적과 장소적 의미를 좀 묻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적으로는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힘을 미치게 되는 거죠. 법이 있을 때만 힘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돼서 또는 어떤 개정돼서 만들어져서 입법된다는 겁니다. 입법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폐지될 때까지 즉 존속되는 기간, 요게 있는 기간 동안 존속되는 기간 동안만 법이 효력을 갖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있을 때 효력이 있지 없어진 거를 뭐 따를 필요도 없고 아직 있지도 않은 걸 따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그러면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요 시행, 특히 이제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언제부터 하냐면 보통 공표가 이루어지면 이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포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이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이걸 따라야 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특별한 어떤 규정이 없잖아요. 그럼 이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20일이 경과한 후부터 어떻다? 시행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20일 같은 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공포죠. 공포. 국민들한테 알렸을 때로부터 언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얘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시행일자를 만약에 법에 정해놨다면 이 법이 정한 법정된 시일에 뭐다? 시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운 국민에게 만약에 부담을 주는 그런 법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어떤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법령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즉 시행일자를 언제로 잡겠다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요때는 20일이 아니라요. 좀 기간은 더 줘요. 공포로부터 어떻다? 공포는 국민에게 알리는 겁니다. 뭐 공포스럽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있으니
공표하고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공표하고 선포한다. 그러게 되면은 뭐다? 요때는 30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가 없으면 20일이고 별로 그렇게 뭐 국민에게 어떤 제한이나 의무를 심각하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면, 근데 이렇다면 국민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면 30일이 경과 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이해하죠. 다만 법정돼 있으면 법정된 기일에 따라서 그 일자에 시작하는 걸로 이해하는 거죠. 폐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끝이 나는 건데요. 대체로 명시적인 폐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부터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묵시적 폐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폐지는. 명시적 폐지야 뭐 이제부터 이 법은 안 씁니다라고 해서 뭐 어느 날짜로부터 이제 법으로 안 씁니다라고 하는 거고, 묵시적 폐지는 만약에 어떤 구법이 있어서 이 구법이 진행되다가 요거와 관련된 요 내용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행동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구법, 옛날법이랍니다. 옛날법. 종전에 어떤 법이 있잖아요. 예시라기 하기는 좀 그렇고, 종전에 어떤 법령이 있는데 이게 신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신법이 새롭게. 그러면 이 신법이 이거를 대체하는 거죠. 이걸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당연히 이거는 없어지는 거죠. 이걸 묵시적 폐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폐지한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면 새롭죠. 제가 어떤 무슨 뭐 만약에 쉽게 말씀해서 이성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애인 말이죠. 애인.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제가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다가 이 사람을 야 끊고 뭐 새로 만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예 명시적으로 끊어버리는 거. 난 너랑 이제 그만 만날래라고 하는 게 명시적 폐지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점점 뭡니까 전화가 줄고 거의 안 만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끝난 거고 새로운 남자를, 그래서 새로운 신법이 생기면 새 남자친구, 새 여자친구 생기면 이건 없어진 거죠. 이거를 같이 가져가면 양다리인 건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지우는 걸 보는 거죠. 이게 폐지의 개념입니다. 법률은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소급표 금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니면 사후입법 금지라고도 얘기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날 만약 법이 만들어졌다, 입법이 있었다, 아니면 법의 개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종전에 있었던 것들 말고 앞으로 시행되는 거죠. 앞으로 실행되고 효력이 있는 거지, 종전의 걸로 뭡니까 이걸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왜 영향을 줍니까? 이렇게 되면 이걸 소급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거 소급. 뒤로 가서 영향을 주는 게 소급인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만, 보통 이걸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니까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14년에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정확히 이게 2014년부터인데 며칠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월 1일에 시작됐다고 하면 어떤 거냐면 내 강아지, 내 고양이라도 함부로 공공장소에서 개를 때리거나 학대해서는 안 돼요. 아니면 잡아먹어서도 안 되고, 우리 집에서 제가 때리거나 잡아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공공장소,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 안 된다 이런 법이 나왔고, 이걸 어기면 징역 2년 이하인가 그렇게 처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 7월에 제가 이런 일을 했다면 처벌하는 게 맞지만 2013년 제가 무슨 8월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때 뭐 공공장소에서 제가 개를, 제가 데리고 있는 개를 발로 차고 거의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처벌하지 않아요. 왜? 이 법이 언제부터 시작됐으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니까 그 이후에만 영향을 주는 거지, 종전의 것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처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소급표입니다. 소급표는 대원칙이에요. 상식이죠. 법을 떠나서 상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유치한 예지만 상식이래. 법을 넘어서서 제가 만약에 2015년 1월 1일 달에 어떤 남자를, 제가 남자인데 자꾸 남자를 사귄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죠. 여자를 사귄다 칩시다. 제가 어떤 여자를 사귀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여자분하고 이제 뭐 우리는 1일이야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알콩달콩 애인이 되기로 하기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만약에 제가 2015년 무슨 뭐 6월 달 이런데 어디 놀러 가서 클럽 같은 데 가서 어떤 여자를 뭐 얘기하고 이런, 제 여자친구가 만약에 이걸 봤다고 하면 저를 뭡니까 되게 뭐라고 하고 욕하고 뭐 아니면 진짜 싸다고라도 때리고 김치 싸다고라도 때리더라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여기 여자친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여자친구인 때 지금 보니까 제가 바람을 폈다 이런 형태가 되면 이 여자친구가 저를 혼내는 게 맞죠. 괜찮아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제가 뭐 2013년에 어떤 여성이랑 사귀었었대요. 그걸 가지고 막 비난을 하고 욕하고 네가 나 만나기 전에 어떤 여자하고 손 붙들고 뭐 키스하고 이놈아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뭐
얘 만나기 전인데 얘랑 사귀를 하긴 전인데 그래서 이렇게 소급적으로 뭡니까 뭐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의 불소급은 실은 법률만의 얘기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상식이에요. 근데 다만 이렇게는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만약에 신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법 이때 적용되는 이 신법이 만약 이 사람 행위자에게 이 대상자에게 그 국민에게 유리하다면 어떻게 해주겠냐? 그런데도 소급을 안 하냐? 아니면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소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급. 그러면 예외적으로 소급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외적. 원칙은 지금 안 하는 건데 그거 좋으면 해주는 거죠. 예전에 무슨 제가 요때까지 앞으로 이런 겁니다. 만약에 2016년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뭐 어려운 사람한테 10만 원씩 준대요. 종전에 좀 어려웠던 경우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도 적용하면 이 사람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이걸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유리하면 어떻다? 신법을 적용해 주는 것도 방식이다. 예외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좀 불리하더라도 즉 행위자에게 불리, 즉 대상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정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했다? 좀 무리를 해서라도 뭐다? 소급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천에 나쁜 놈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을 죽인 다음에 토막을 치고 뭐 이런 것들 전자발전이 붙이냐 아니면 아예 뭐 공소시효를 없애가지고 혼을 내주냐 뭐 이런 거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뭐다? 중대한 공익사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대상자한테는 불리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소급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서 걔를 혼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게 우리 교재에 나올 겁니다. 예외적 소급자. 그래서 그 사항까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경과법이라는 게 있는데 경과법은 뭐요? 그러면 경과규정이라고도 합니다. 경과법이나 경과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을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원칙은 소급하지 말라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꼭 소급을 해야 되겠다. 근데 뭐 중대한 사유까지는 아니지만 꼭 소급을 해야겠다. 입법자가 국회의원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이 경과법이라는 거 만들어서요. 이 흘러간 거를 경과라는 게 뒤에 흘러가 버렸잖아요. 경과에 버렸다는 겁니다. 앞에 거는 경과에 버렸잖아요. 경과에 버렸더라도 요때 뭐라고 하냐면 요 종전 것도 적용을 하겠다. 아니면 국법을 적용하겠다. 신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요 당시 있었던 거를 국법을 데려와서 적용하겠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해놓으면 이 경과 규정에 따라서 뭐다? 신법을 적용할지 국법을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과 규정은 아예 이 소급이나 아니면 소급하지 말라거나 이런 것들을 딱 아예 법에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경과 규정이라고 하죠. 이쪽으로 오실까요? 장소적 적용 범위 효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시행 거기서 나오는 숫자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법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 하지만 국민의 권리의 제한 그다음에 뭐다? 의무의 부과. 즉 국민에게 좀 불리한 성질이 있는 거는 뭐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30일 경과 후부터 얘기를 하는 거지만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그 시행 일자에 뭐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다. 뭐 이런 거 좀 잘 알아두시고 이 장소적 효력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법은 어디까지 적용이 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이 미국이나 무슨 아니면 무슨 폴란드 뭐 아니면 뭐 이태리, 스페인 이런 데 적용되겠어요? 뭐 아프리카 뭐 남아공에 적용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 내에서 적용이 되는 건데 속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속지주의. 이 속지라고 하는 뜻이 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이 영토 내에 있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토 내에 있다면 자국 영토 내에 있다면 아니면 우리나라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있다면 이게 내국인이든 즉 우리나라 국적자든 아니면 외국인이든 간에 어떻다? 자국 우리의 법을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우리 법을 적용한다 이거예요. 이게 속지주의예요. 땅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라 뭐 이런 얘기죠. 따르라 이런 얘기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지주의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칙이에요. 원칙.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덜란드 같은 데가 마리아나 대마초 아시죠? 대마초 이런 게 합법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합법인지 저도 뭐 잘 모르는데 만약 근데 네덜란드 사람이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놀러 왔어요. 우리나라 오려고 인천공항에 내린 다음에 대마초를 한대 만약에 아우 너무 힘들었어 비행기 한 10시간 타고 오느라 그래서 뭐냐 대마초를 한 대 핀다. 우리나라 경찰이 잡을 수 있다? 예, 우리나라 경찰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덜란드 사람이 막 그래요. 우리 네덜란드에서는 이게 합법인데요? 왜 우리 한국에서는 뭡니까? 이게 불법이라고 해서 나를 잡습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야, 네덜란드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상관없이 여기가 어디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땅이면 우리 법을 적용한다. 이게 속지주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속인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고 속인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인간 이건 국적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 영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적을 중시하는 건데 그 사람의 국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는 외국의 그러니까 자국의 영토냐 아니면 외국 영토든지 이거 상관없이요. 이거에 상관없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국 국적자면 즉 우리나라 국적자면 어떻다? 우리 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뜻이에요. 자국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는 대마초가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마초를 피면 처벌받아요. 그런데 제가 네덜란드에 놀러 갔다 칩시다. 그런데 네덜란드 갔더니 마리화나 대마초가 합법이라 사람들이 좀 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도 한 대 돈을 주고 사서 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야 불법이지만 거기는 합법이니까 뭔 상관이 있겠어. 그렇게 폈는데 우리나라로 제가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올 때 우리 경찰이 나를 잡을 수 있다? 예,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마초를 폈다는 거 확인만 할 수 있으면 잡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서 아니 나는 네덜란드는 합법이니까 거기 가서 폈는데 그게 뭔 사람 뭐 때문에 내가 상관이 있습니까? 범죄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어느 나라 국적자야? 그래서 한국인이요. 너는 어느 지역에 가 있더라도 전 세계 어느 지역에 가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 법을 지켜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마초를 어느 곳에 가서도 펴서는 안 돼요. 그게 속인주의입니다. 그래서 보통 도박이 합법인 곳에 뭐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분들이 뭡니까 마카오 이런 데가 도박이 합법이에요. 라스베가스 이런 데가 합법이고 무슨 뭐 필리핀 이런 지역도 어느 지역이 일정 지역 합법입니다. 근데서 그런데 도박하고 온 다음에 뭡니까 처벌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 마카오는 합법인데 라고 해도 우리나라 국적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되는 겁니다. 우리는 도박 같은 거는 강원랜드라고 하죠. 거기밖에 합법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는 어떤 전 세계 어디 곳에서 뭡니까 단순 오락 정도를 넘어서는 고액의 뭡니까 도박을 했을 때는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속인주의예요. 어디에 가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법을 우리 국적에 따라서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주의라는 건 여기 앞에 글자가 뭐가 빠져 있는 게 국민보호주의 또는 국가보호주의가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다른 국적자가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영토가 아닌 곳에서 우리 국민을 해하는 경우 아니면 우리 국가의 권익을 우리 국가의 어떤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국인의 A라고 한다면 이 사람 처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보시면 외국이니까 속인주의가 적용이 안 되죠.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니까.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속지주의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도 얘가 뭐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를 끼쳤다면.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이제 요게 해당되는 범죄들을 다 규정해 놓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중국인이고 국적자는 중국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영역도 뭡니까 중국에서 전화를 걸어서 그랬대요. 그럼 이 사람 뭡니까 외국이니까 속인주의 안 되고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뭐예요? 속지주의도 적용 못 하는데 누구를 침해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뭡니까 전화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보이스피싱은.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잡아버릴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보호주의라는 거 합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통화라는 게 돈입니다. 우리나라의 통화를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위조지폐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와 관련한 거는 범죄를 좀 몇 개를 나눴어요. 국민에 대한 거는 조금 넓은데 국가에 대한 거는 내란, 구테타나 외환, 이적행위입니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통화에 관한 통화하는 게 돈하고 관련된 위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가증권,
유가증권에 대한 위조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 아니면 이제 국기에 대한 문제. 국기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깃발, 태극기를 뭐 어디서 짓밟는다거나 이러거나 공문서나 공인장. 공문서나 인장은 뭐야, 선생님? 도장입니다. 도장. 공은 뭐고? 국가. 국가의 문서나 국가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처벌합니다. 특히 여기 뭡니까? 국가의 공문서와 공인장을 처벌한다는 걸 좀 잘 좀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사문서나 사인장을 위조한 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문서나 뭐 개인의 문서나 개인의 도장을 위조한 거는 처벌하지 않아요. 이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구별해서 익혀두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도 간단하게 글자만 나오고 있는데 이 세계주의는 우리가 없었다가요. 2014년에 유엔에서 이걸 좀 야 너네도 정해라. 그래서 전체 범죄는 아니고요. 인신매매 관련해서는 요거를 규정했어요. 인신매매가 뭐 아니면 약취유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를. 약취유인은 뭐야 그러면 납치 또는 유괴 이런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세계주의를 규정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자 아니니까 속인주의 적용 안 되는데 외국에서 그럼 뭐예요? 속지주의도 적용이 안 되죠. 외국인에게 피해를 끼쳤다. 아니 그러면 피해자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호주의도 아니죠. 속인주의도 안 돼. 속지주의도 안 돼. 이게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잖아요. 그러면 보호주의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뭘 적용할 거냐 했더니 세계주의 적용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범죄에서는 세계주의가 적용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다? 인신매매, 즉 약취유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 세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까 속지주의에서 좀 데려와서 얘기가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기국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기국주의. 기국주의의 기는 뭐냐면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비행기나 선박 같은 게 문제인데요. 항공기나 이제 선박, 비행기라고 하니까 좀 너무 없어 보이죠? 법을 얘기하는데 그게 그건데 조금 좀 어려운 말을 쓰죠. 법은. 항공기나 선박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 이게 어느 나라인지가 애매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 미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다고 칩시다. 비행기가. 근데 이 비행기 안에서 무슨 뭐 어떤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이 비행기 안에서 미국인이 우리나라 스튜어디스가 아니라 무슨 뭐 일본 국적의 스튜어디스를 뭐 이 사람한테 욕설을 하고 강제추행을 하고 뭐 다리를 만지고 뭐 이러면 강제추행이거든요. 성추행 이런 걸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디가 처벌할 거냐는 거예요. 미국이니까 우리가 처벌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죠? 일단 뭐가 속인주의가 안 되죠. 피해자가 뭡니까? 일본 국적의 스튜어디스니까 우리도 뭡니까? 영향을 줄 수가 없죠. 왜? 보호주의도 안 되잖아요. 뭐 이게 근데 범죄가 강제추행 정도는 성추행 정도는 뭡니까? 이 약취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세계주의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딱히 어떻게 우리가 뭐 건드릴 게 없는데 다만 요 비행기가 요 선박이 우리나라 국적, 우리나라 깃발을 꽂은 국적. 비행기 같으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입니다. 이거라면 우리나라 소속 비행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국주의는 속지주의의 연장이에요. 특히 이제 태평양 같은 데는 어느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비행기의 국적 또는 이 선박의 국적에 따라서 처벌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만약 미국 비행기면 뭐 아메리카 항공 이런 거면은 보다 미국 애들이 처벌하면 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겁니다. 대체로 이 속지주의 어느 나라나 이 네 가지 중에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요. 나머지 세 개 있죠. 나머지 세 개 속인, 보호, 세계주의를 어떻게 한다? 가미합니다. 가미한다는 것은 요거를 이제 보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법원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법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우리가 그 뭐 판사 있는 그 법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법원은 법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의 근원을. 그래서 법의 근원이 뭐냐 이러면
법의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의 근거. 법의 근거, 법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게 강제규범이자 재판규범이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형사법적이면 처벌을 때려야 될 것이고 민사법적이면 손해배상 같은 걸 물려야 되는데 그때 어떤 거에 근거해서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의 어떤 근거인데요. 보통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성문법하고 불문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보통 성문법은 법이 정해놨다는 겁니다. 글자로. 법전이 있다는 거예요. 불문법은 글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법계는 보통 이쪽 성문법을 따른다고 얘기해요. 대륙법계가 대체 어디냐면 프랑스나 독일 같은데 이 대륙법이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유럽 대륙 이게 어쩔 수 없이 서양 애들 거를 법을 많이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프랑스나 독일 이거를 또 일본 애들이 갖고 들어왔고 이걸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받았던 거라 이 대륙법계 쪽은 대체로 성문법을 따르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영미법계라고 해서요. 영미법계는 영국하고 그야말로 미국 같은 데예요.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성문법보다는 불문법을 좀 중시하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양자는 그냥 무자듯이 나눠지지 않고 최근에는 현대에는 어떻게 된다? 이 미국이나 영국이라 하더라도 성문법이 굉장히 많고요. 프랑스나 독일이라고 해도 불문법을 많이 차용합니다. 그래서 양자의 구분은 어떻게 된다? 약간 섞인다? 사실상 철저하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최근엔 많은 부분에서 절충과 혼합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특징으로 좀 말씀드리면 장점과 단점으로 좀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성문법의 장점이 뭐냐 얘기하면 성문법은 딱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이 예측하기가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안정성이 좋다. 예측 가능성 하면 법적 안정성입니다. 이게 매우 좋아요. 딱 정해져 있으니 이게 뭐 완벽하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냐면 어떤 독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독재 같은 것들을 행정 독재를 좀 방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 자주 이렇게 변경되지 않는 성질이 있으니까 행정부나 이런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을 막 함부로 바꾸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과 뭐다? 법적 안정성 이 차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법을 바꾸니까 사회 발전을 좀 시키기 쉽습니다. 사회제도의 변경이 좀 좋아요. 사회제도를 만약 들여오면 좀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다? 이런 느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쁜 점은 뭐냐면 이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못 바꾸니까 법이 경직화돼요. 고착화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법을 잘 못 바꾸면 법과 현실이 괴리가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예요? 사람들이 믿고 따르질 않죠. 이 부분이 문제예요. 쉽게 못 바꾸는 것 때문에 경직화되고 고착화되는 부분들. 이래서 유동성이 떨어지죠. 이걸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탄력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거꾸로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여기는 유동성이 좋아요. 탄력적이죠. 그래서 유동적이고 탄력적이니까 왜냐면 이제 꼭 정해져 있는 법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국민들이 법적 확신을 갖는 것들을 갖다가 쓰는 거라서 탄력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뭡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이게 제도 정착은 이게 좋은데 사회 변화에 능숙하게 적응할 수 있다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나쁜 점은 당연히 이쪽 아니겠습니까? 나쁜 점은 뭐예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게 법인지 잘 모르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이러다 보니 행정 독재가 문제가 아니라 요건 좀 보세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요거 좀 있습니다. 여기서 입법 독재는 여기가 어떻게 한다? 방지가 좀 좋습니다. 이거 뭐요? 그러면 여기 단점에
성문법의 단점에 입법 독재 문제는 있어요. 이 독재를 두 개로 나눠야 된다. 대통령이나 이런 행정 독재는 여기 막아낼 수 있는데 방지할 수 있는데 입법 독재는 좀 방지가 어려워요. 입법부가 법을 막 만들어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입법부가 국회가 이 뭡니까 법을 제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서 여기 입법 독재 문제성은 좀 생기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는 적응력이 좋고 그렇죠. 입법 독재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법의 체계가 좀 무너져요. 정확하지 않고 국민의 확신이 정확하지 않아서 법의 체계가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요즘은 이 양자 간의 비교가 그닥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고 섞이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쪽은 법적 안정성이 좋다. 이쪽은 법적 안정성이 나쁘다. 근데 이쪽은 뭐다? 경직화가 문제다. 이쪽은 뭐다? 유동성 탄력적이라 적응력이 좋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성문법의 법원의 체계에 대한 얘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오실까요? 성문법과 불문법이 저렇게 있는데 우리 같은 대륙벽 국가, 프랑스나 독일의 영역을 받아온 애들은 성문법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불문법으로 그 보충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성문법의 계층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체계라고도 얘기합니다. 체계. 계층 쉽게 말씀드리면 계급도가 있는 거예요. 계급도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헌법이 가장 정점으로 있습니다. 이 헌법 밑으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법률 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밑으로 뭐가 있는 거다? 명령이라는 게 있고. 이거 법규명령이라고도 부릅니다. 법규명령. 그 다음 밑으로 행정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는 위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근데 이 법률하고 동급인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조약, 국제 간에 맺은 우리나라가 국제 다른 나라하고 맺은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있습니다. 뭐 유엔의 헌장이나 이런 거 느끼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은 법률하고 동급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긴급명령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런 것도 법률하고 동급의 힘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법규명령이랑 동급의 힘을 갖는 게 있는데 이 법규명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이게 대통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다? 이 총리령과 부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거고 총리는 총리가 만드는 거고 국무총리가 부령은 각부 장관이 만드는 거예요. 부령이라는 게 왜 부령 장관령이라고 하지 않고 부령이라고 해? 그러면 각부 그러니까 만약 법무부면 법무부 장관이 만들기 때문에 법무부령 이렇게 나오는 거고 국방부 장관이 만들면 국방부령 환경부면 환경부 장관이 만들면 환경부령 이래서 부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보통 대통령령이 시행령이 많고요. 얘네들이 시행규칙이 많아요. 100% 그런 건 아닌데 100%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게 많죠. 이게 이제 법규명령입니다. 근데 법규명령이랑 동급이 있는 게 대법원이니 헌법재판소니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뭐 국회니 이런 데가 만드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은 뭐랑 동급이다? 법규명령이랑 동급으로 봐줘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실 거는 뭐냐면 이 계층도에서 여기 대통령령과 총리령과 부령을 좀 끌고 나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이 법률보다 낮은 거예요. 법률보다 낮은 건데 누구보다 높다? 총리령과 부령보다 높아요. 계급이. 근데 총리령과 부령은 똑같다고 봅니다. 국무총리가 각부 장관보다 높잖아. 그래도 그냥 요거는 둘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급 높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령은. 그래서 요런 구조죠. 물론 대통령령은 법률보다 낮아요. 법률보다 낮은 겁니다. 대통령령이라고 붙어 있어도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예균이 훈령인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일일 지침인이 이런 것들인데 표현할 때는 얘가 동급이 있는데 어떤 게 동급이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라는 게 있어요. 이 조례는 어디다? 행정규칙이랑 동급인데 이 조례는 요거하고는 좀 달라요. 지자체장이 만드는 지자체장이라고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이 자치규칙 보통 자치자 빼고 규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규칙보다는 조례가 높아요.
즉 얘네 안쪽에서 얘네들이 행정규칙과 만날 때는 우열을 다툴 수가 없는데 이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와 지자체장이 만드는 자치규칙 사이에서는 얘가 더 위입니다. 얘가 더 위에요. 상위고 얘가 하입니다. 마치 대통령령이 국회가 만드는 법률보다는 하가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 계층도를 잘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시험에 실제로 효력 순서를 이 계층도를 묻는 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헌법이 제일 높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조약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이 있고, 법규명령 안에서도 대통령령이 총리령과 부령보다 높고, 총리령과 부령은 동급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 급 밑인 게 행정규칙, 그 다음에 조례, 자치규칙이 있는데, 행정규칙과 조례와 자치규칙 사이에서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데 없어요. 그게 근데 안쪽으로 자치단체 안에서의 조례와 자치규칙을 묻는다면 조례가 더 상급이다, 상위에 있다라는 걸 잘 알아두죠. 순서 꼭 익혀두셔야 됩니다. 순서 또 꼭 익혀두시고.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밑에가 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덤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조금 시체만 사용하면 개길 수가 없는 겁니다. 개기면 딱 그냥 한 대 맞으면 끝이에요. 얘가 얘를 넘어서려고 하면 헌법이 뭐다? 야 위헌이야 이러면 경기 끝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야 이런 법률 위헌이야. 얘네들 다 위헌 맞으면 X 되는 겁니다. 법규명령은 법률에 또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법률이나 이쪽에서 야 너가 위법한 명령이야, 위헌 명령이야 이러면 대법원이 그런 얘기하면 여기서 또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얘를 넘어설 수 없는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면 이 헌법이라는 건 매우 추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영역을 법으로 끌어들이는 거라고 생각해서 국민의 합의라고 생각해요. 총의적 합의라서 어쨌든 중요한 건 최고 규범, 최고의 규범이라서 얘를 넘어설 수 없고 얘에 어긋나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 위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효력을 상실해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헌법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모든 하위 법령의 근거 법령이 되는 겁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얘가 굉장히 실질적인 어떤 느낌인데 사실상 헌법이 얘기하는 이게 사단장급이에요. 사단장급. 이 사단장이 얘기하면 법률은 영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대로 보자면 이게 만약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면 학교로 보면 교장 선생님이 여기 뭐 약간 교감 선생보다는 담임 선생 같은 느낌? 구체적으로 뭘 좀 하는 그런 것들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법규명령이라는 게 있죠. 법규자 빼기 명령이라고도 보통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냥 명령이라고 나오면 요거는 크게 뭐 대통령령, 그 다음에 요 밑에 총리령과 그 다음에 부령은 동급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요걸 다른 말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얘들은 뭐가 있는 거냐면 이 법률이 모두 못 정할 수 없는 법률이 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법 규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법률은 기본적으로 여긴 국회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긴 국회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공무원들, 행정부가 보통 그러잖아요. 부령, 총리령, 대통령 다 공무원이죠. 행정부가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요거 이제 내용을 본 건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 위임명령이라는 것과 집행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여기를 시행령이라고 많이 부르는 게 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이 개념이 여기를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대통령이 위임명령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집행명령은 부령 아니면 총리령을 왔다 갔다 해요. 위임명령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구체적 사안을 좀 정합니다. 근데 여긴 정말 세부적인 거예요. 정말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것이고 여기는 이 명률이 그러니까 법률이 얘기한 것 중에 위임받은 거죠. 얘기한 것 중에 여기 너무 세부적인 거고 요 집행명령은 그거보다는 한 급 높은 느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충한다는 차원이 훨씬 큰 거를 뭐라고 한다? 위임명령. 이게 보충 차원도 아니고 완전히 세부적인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원자력법이다. 원자력관리법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다? 원자력과 관련된 방사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명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방사능이라 한다는 것은 무슨 뭐 이렇게 쭉 써요. 그러면 그 세부적 규칙,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정되는 방사능과 그게 아닌 것들은 그 밑에가 정한다. 부령으로 정한다 하면 부령에서 뭐예요? 방사능 양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다? 집행명령.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것들이다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행정규칙은 그보다 더 낮은 겁니다. 공무원에 대한 지시사항,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법 집행을 위한 뭐다? 공무원에 대한 지시사항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근데 조례라는 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여기가 동급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조금 넓은 느낌으로 보죠. 이 지자체 안에서 정할 수 있는, 근데 누가? 지방의회가, 지자체 안에서 지방의회가 정하는 법규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게 법규명령보다 한급 미칩니다. 근데 얘가 뭐보다는 높다? 자치규칙보다는 높다. 이건 누가 만드는 거다? 지자체장이 만드는 거다. 아니 지자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이 훨씬 세 보이는데 그래도 의회만 못해요. 법을 만들 때는 법을 만드는 건 의회가 전권을 갖고 있는 거다 보통 생각하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게 조례죠. 조례 말고 조약이죠. 조약. 조약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국가 간에 맺는 거죠. 국가 간에. 우리나라가 막 미국하고 맺는 거 뭐 이런 거 국가 간의 어떤 규약이에요. 보통 비준 이런 걸 받으면 되는 건데 이걸 한 다음에 비준 받고 이러면 되거든요. 국회가 동의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 조약 같은 것도 바로 법률의 동급입니다. 법률이랑 동급이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해요. 국내법과 동일 효력을 갖는다고 해서 얘네들은 뭐다? 우리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게 있으면 국회 동의 받아가지고 바로 효력을 미치는. 그 다음에 이거와 비슷하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어떻다? 이게 한 급 밑이 아닙니다. 여기 조약보다 한 급 밑 이게 아니라 얘네 동급이에요. 얘네 뭐랑 동급이다? 법률하고 동급입니다. 국내법과 동급. 이게 조약하고 조례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조례는 지자체가 만드는 거다. 특히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고 조약은 국가 간의 규약이고 약간 헷갈리라고 시험에 내는 경우가 있는데 조약하고 조례의 개념은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문법 상호간에도 이 우아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센터를 지우겠습니다. 이거 좀 도표는 좀 중요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성문법 안에서는 뭐다? 헌법이 제일 높고, 그렇죠? 순서가 이런 거죠. 헌법이 제일 세고, 법률 있고, 얘가 동급이 뭐 조약하고 또 뭐 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일반 승인된 국제법규까지 동급이고, 그 다음에는 누가 먹히는 거예요? 법규제 빼고 명령이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과 조례 사이에서는 규율은 없는데 조례라고 한다면 이 조례는 뭐다? 자치규칙보다는 높고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순서도로 갖고 있다는 거. 근데 일반법과 특별법은 어떠냐?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특별법이 세다기보다는 특별법이 뭐다? 일반법보다 우선한다. 얘가 세서 우선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알아두시죠. 얘들이 우선한다.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신법이 만들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법이 있고 신법이 있으면 자동스럽게 이거는 뭐다? 자연스럽게 이거는 날아가는 거죠. 묵시적 폐지에 의해서. 그래서 얘가 먼저 적용되는 건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은 불소급입니다. 법률은 불소급. 불문법의 얘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불문법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자로 써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영미법 국가가 아니라서 얘를 뭐다? 보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충적 효력을 갖는 게 맞습니다. 보충적 효력이라는 뜻은 성문법이 있으면 성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성문법이 없을 때 그거를 뭐다? 보충하는 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관습법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판례법이 나올 건데 이 판례법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리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관습법이라는 건 그 관습과 법에 대한 얘기를 드렸을 때처럼 사실이라는 관습이 있어요. 원래는 법의 개념이 아니라 원래는 사실의 관습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사실의 관습이라는 게 이제 오랜 관행이 존재하고 보편적이진 않아도 지역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이런 느낌들인데 이게 아직 법적 확신은 못 가진 겁니다. 사실행 관습은 아직 법적 효력을 확신은 못 가져요. 그런데 이런 게 국민의 법적 확신을 갖게 된다면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법적 확신을 갖게 되면 이때 어떻다? 뭘로 되는 거다? 관습법이라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보충적으로 성문법의 보충적인 어떤 법의 근원,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행 관습일 때는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라서 효력이 힘이 없어요. 근데 이게 관습법으로 승격이 되면 그러니까 법으로 뭐 쓰는 거야? 성문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 이거를 법적 확신을 갖고 있는지 누군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결국은 법원, 판사가 판단해요. 판사가 결국은 이거를 판단해서 판사가 인정해주면 관습법이 되는 건데 어쨌든 판사가 그냥 인정하는 건 아니고 이게 법적 확신을 국민의 법적 확신을 가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일로 올라옵니다. 근데 판사들이 만약 이거는 법적 확신을 아직 못 가졌다 그러면 그냥 사실행 관습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행이 오랜 관행이 존재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 관행이 사회 질서에 어떻다? 해가 되면 안 돼요. 사회 질서에 위반이 없고 그러니까 법령이나 이런 거에 위반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관행이라도 사회 관습에 어긋나는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건 안 돼요. 무슨 뭐 조직폭력배 사회에서의 어떤 관행, 이 조직에서 나갈 땐 손가락을 하나 자르는 것이다. 지네들끼리는 관행이지만 오랫동안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확신이 국민들이 법적 확신도 있을 수도 없고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거라서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이죠. 관습법의 효력은 어떻다? 관습법의 효력은 어떻다? 보충적입니다. 보충적. 불문법이 기본적으로 보충적이기 때문에 관습법도 보충적인 차원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관습법의 효력에 대해서는 민법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판례법이라는 건 판사들이 만들어 놓은 내용들인데 그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케이스마다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판사들 법원의 어떤 판단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효력은 있다라는 게 우세해요. 있다라고 보지만 우리는 법원조직법 8조에서요. 아예 법적으로 이 효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조직법 8조에서 뭐라고 하냐면 판례라는 것은 당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 안에서만 당해 사건에서만 하급심을 구속한다 이렇게 얘기해서요. 일반적 효력은 있다 없다? 이 조례 말고 판례법은 일반적 효력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부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알으셔야 되냐면 판례법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판례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힘은 있다고 보통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다? 판례법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부정한다. 그래서 영미법계 같은 데 인정하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교재에도 잘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조리인데 조리를 좀 위로 끌고 올겠습니다. 조리라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조리 있게 말한다 할 때 그 조리입니다. 이게 성문법도 없고 판사가 이때 법원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법원이 아닙니다. 이 법원이 아니라 법적 근거인 법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뭡니까? 판사들이 사는 건 아니죠. 판사들이 그 재판하는 그 법원. 이 법원. 판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재판을 하고 있다면 이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중단할 것이냐? 그러면 재판 없더라도 이거를 재판을 중단할 수는 없어요. 재판을 중단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문법을 따져봐야 됩니다. 먼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들어오면 성문법을 다 따지는 거예요. 법률에 있나? 근데 법률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뭐예요? 밑에 내려가는 거죠. 어떤 거? 법규명령. 대통령령에 있나? 대통령령도 없네? 총리령에 있나? 찾아봐요. 없어. 그럼 부령도 찾아봐. 없어. 뭐 다른 나라 조약 없나? 없어. 그럼 뭐예요? 마지막에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방의회 조례, 자치규칙 그것도 싼거리 없어. 그러니까 성문법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뭘로 간다? 관습법을 보는 겁니다. 불문법 중에 보충적이니까 얘를 막 뒤져. 근데 얘도 없어. 여기에 대한 내용 관행도 없고 법적 확신이 있는 것도 없어. 그러면 판례법은 못 보잖아요. 판례법은 뭐다?
학설상은 인정이 되지만 우리가 뭡니까? 법적으로 뭡니까? 이걸 인정하지 말라. 당해 사건의 하급심만 구속까지 일반적 효력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 못 보고 그럼 재판을 중단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고 뭐다? 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조리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때는 판사가 본인이 자신의 경험 법칙에 따라서 조리 있게 생각해서 재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경험 법칙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아니면 공소양속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니면 이게 사물의 본성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하는 거다? 조리죠. 공소양속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이라는 거예요. 공공의 질서와 그래서 공서 그다음에 선량한 양 풍속 이거래요. 속 공소양속 경험법칙 사물의 본성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흠결을 보통 재판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이 성문법도 없고 관습법도 없다는 거죠. 관습법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판례는 있어도 판례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 조리라는 걸 사용해서라도 법의 흠결을 막아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효력에 대한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 법원 부분 있잖아요. 법의 근거 부분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 순서, 그러니까 이 계급도 같은 거를 머릿속에 다 넣어놓으셔야 되고 구체적 내용, 특히 이제 이 세 가지를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조약하고 조례하고 조리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거 건드려요. 조약은 법률하고 동급이에요. 그래서 국가 간에 맺는 거고 뭡니까? 조례는 뭐였어요? 행정규칙 계급인데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치규칙보다는 좀 높은 거고 그다음 마지막에 조리는 이게 성문법이 아니라 뭐다? 불문법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죠? 뭐가 없으면 성문법도 없고 그다음에 관습법도 없고 판례법을 아예 못 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리, 판사의 어떤 생각, 공소양속이라는 경험법칙을 사용하는 걸 조리라고 한다. 잘 구분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고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같이 만나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